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익물권 마지막 전세권입니다. 303조를 보죠.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단 여기까지 끊으시면, 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돼요. 필수 요소죠.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사용 수익 막 쓰면 안 되고 용도에 따라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용법에 위반되는 사용하면 소멸당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용익물권의 성질이에요. 사용 수익. 자, 그 다음에 후단을 보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거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누구보다 빨리 받는 게 우선 변제였냐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거야. 순서랑 상관없이. 그리고 후순위 담보권자보다는 먼저 받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럼 누구보단 늦은 거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는 늦게 받는 거죠. 우리 첫 시간에 무슨 얘기냐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1등으로 받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걔가 먼저 받아가는 거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일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아가고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우선 변제권인데, 이건 담보물권의 성질이에요. 그럼 전세권은 독특하게 용익물권의 성질도 있으면서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즉 담보물권 성질을 겸하고 있다. 두 가지의 성질이 같이 있다는 점 중요하고요. 2항 보시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법으로 금지한 거죠. 헌법상의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경지를 빌려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세권이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제 을이 갑이랑 전세권 설정 합의를 하고, 전세권 설정 합의, 계약을 하고 뭘 한 거야?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야. 등기 안 하면 우리 그 뭐라고 불렀죠? 채권적 전세.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가 안 돼 있는 건 다 임대차에 준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물권법상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을이 갑에게 뭘 줬어야 돼? 전세금.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합의와 등기,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 지금 조심하실 점은 목적물의 인도.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이용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만 않는다면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합의 등기와 뭐가 있으면 돼요? 전세금. 그리고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는 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금이 예를 들어 1억이에요. 그럼 1억 원을 직접 준다. 이게 현실 수수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수하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건물주에게 1억 받을 채권, 받을 돈이 있는 거야. 그럼 1억이라는 받을 채권을 뭘로 전환시킨다는 거야?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가능하다. 이번 시험에 또 나왔죠.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용도에 좇아서 사용 수익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용익물권이니까. 근데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담보물권 편에서 나올 내용을 미리 좀 정리해 보면, 담보물권은 기본적인 속성으로 어떤 게 있냐면 부종성이 있고요. 수반성이 있고, 그리고 불가분성이 있고요. 불가분성. 그리고 물상대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에서 볼 내용인데 미리 보는 거야.
얘도 담보적 성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종성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부종성이라는 것은 운명을 함께하는 거야. 그럼 뭐랑 뭐가 운명을 함께하는 거냐면 담보 물권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피담보 채권, 담보되어지는 채권이 있다는 거야. 채권과 담보 물권은 운명을 함께한다. 그게 부종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대요. 그러면 을의 건물에 뭐 가장 대표적인 담보 물권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요? 채권이 있기 때문이죠. 피담보 채권. 이걸 이제 우리가 피담보 채권 이렇게 불러요. 특별한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담보되어지는 채권. 피라는 건 당한다. 수동, 피동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1억 원이라는 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어지는 채권이다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변제했대요. 돈을 갚았네. 그럼 돈을 갚아버리면 저당권만 남아요. 저당권도 소멸돼요. 당연히 소멸합니다. 무효등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채권과 담보 물권은 운명을 함께한다. 부종성. 그래서 계속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저당권 등기 말소 시일까요? 변제 시일까요? 변제 시에. 변제하는 순간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갑은 1억이라는 채권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했대요. 채권을 넘겼대요. 그러면 채권만 넘어갈까요? 저당권도 따라갈까요? 얘도 수반한다. 따라가는 거예요. 수반하여 이전한다.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부수성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앞머리 따서. 그래서 부수성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권은 운명을 함께하며 또한 함께 이전하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의 채무가 있는 을이 갑에게 돈을 9천만 원밖에 안 갚았대. 아직 1,000만 원 덜 갚았네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 건물 10분의 1에만 남을까요? 전부 남을까요? 전부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 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대로 남는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개념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고 조금 좀 깊이 생각해서 어려운 부분은 얘가 좀 어려워요. 물상대위. 그러니까 물상대위라는 개념은 이건 뭐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도 있는 개념이에요. 물상대위. 잠깐 좀 보면 물상대위. 자,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갑이요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을 잡았대요. 그럼 저당 잡은 이유는 뭐겠어요? 만약에 을이 돈을 안 갚으면 갑은 이 저당 부동산을 경매해서 경매 대가에서 내 1억 원을 우선 변제 받아가겠다라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저당 부동산이 예를 들어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이 됐대요. 자, 이 부동산이 수용되면 여기에 달려있는 제한 물권들은 전부 다 소멸하게 돼요. 싹 다 없어져요. 자, 그럼 문제네요. 아니 우선 변제 한번 받아보겠다고 저당을 잡았는데 이게 수용되면서 저당권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수용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을에게 뭐가 지급이 될까요? 보상금이 지급되겠죠. 그러면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발생한 그 가치의 변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물을 경매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그 변형물에 올라타서 우선 변제권은 확보시켜줘야죠. 그게 물상대위야. 그래서 물상대위는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여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인정된다는 건 전제 조건이요. 이 담보권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매 시에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거야. 그럼 다른 말로 우선 변제권이 원래 없다면,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물상대위라는 게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뒤에서 유치권이라는 걸 또 공부하게 돼요.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거죠. 유치권이 뭐예요? 돈 안 주면 당신 거 못 돌려줘 라고 인도를 거절하는 거. 그게 유치권이야. 그럼 유치권은 경매시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인도 거절권이에요. 그럼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도 없는 거야. 물상대위성도 있을 수 없는 거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유치권 할 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수용되어서 저당권이 날아갔다. 근데 가치의 변형물이 나왔다. 그러면 갑이 이 보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을이 이 돈을 받아가기 전에 뭘 해야 한다고 하냐면 압류해야 한다라고 해요. 압류하는 이유는 특정. 을의 일반 재산과 분리 특정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야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요, 이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저당을 잡았어요. 근데 을은 저당 잡힌 이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 다른 재산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일반 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어떤 말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은행에 저당을 잡혔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제가 아파트를 은행에 저당 잡혔는데 재산은 전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상가 건물도 몇 개 있고요. 그리고 땅도 좀 많이 있고요. 은행에 예금도 됐다 많고 주식도 많고 그래요. 얘만 들어도 이렇게 흐뭇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은행에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은 저당 잡은 아파트를 놔두고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 저당물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위 저당권의 특정의 원칙이라고 해요. 저당된 것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보상금을 을이 받아가 버렸다라고 하면 일반 재산에 혼입되어진다. 섞여버린다는 거야. 그럼 일반 재산에 섞여버리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섞이기 전에 뭐 하라고요? 압류해서 구분 지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압류는 이 보상금이 을에게 인도된 다음에 해도 될까요? 인도 전에 하라는 거야. 인도 전에 하라. 인도 지급 전에 하라 이거지. 지급되기 전에. 후라고 하면 틀려. 전에 해야 돼. 전에 압류 특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요 일반 재산과 분리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다시. 자, 이 압류는 저당권자 갑이 스스로 압류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 O일까요? X일까요? 틀려요. 누가 하든지 을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구별되어지면 되기 때문에 이 압류를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분리 특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물상대위. 좀 이해되세요? 이게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럼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그러면 이 물상대위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저당권이라는 게 지금 현재 멀쩡하게 남아있을 때도 물상대위가 나올까요? 저당권이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당권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물상대위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물상대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 병한테
저당 부동산을 팔았대요. 팔았다. 그러면 매매를 했으면 병이 을에게 뭘 줄까요? 매매 대금 주겠지. 매매 대금. 자, 그럼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갑이 자기 채무자가 병에게 받을 매매 대금 채권을 압류해서 이로부터 물상대위가 되나요? 라고 물으면 될까 안 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당 부동산이 병한테 팔렸대. 그러면 여기 저당권이 없어질까요? 저당권은 붙어 있을까요? 당연히 매매됐다고 저당권이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럼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을이 돈 안 갚으면 갑은 이 저당권을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물상대위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물상대위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저당 부동산을 병한테 만약에 임대차 해줘. 임대차. 그럼 병이 을에게 차임을 주겠네요. 차임. 그럼 저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 채권을 갑이 압류해서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당 부동산이 임대차가 되면 저당권이 소멸할까요?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남아있죠. 임대차 됐다고 저당권 날아갈 일 없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을 나중에 실행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물상대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을 봤어요. 앞으로도 몇 번 더 볼 테니까 지금 한 번에 이해 안 됐다고 너무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뭐만 잡고 가시면 되냐면 원래 담보물권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담보물권이 소멸해도 다른 변형물에 가서 우선 변제권은 보장되는구나. 그걸 물상대위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게 일단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좀 뒤에 나오는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도 없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서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전세권은 담보적 성질이 있어요. 그럼 이게 담보물권이라면 반드시 운명을 함께할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했대. 그럼 전세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전세금이 만약에 소멸했대요. 소멸. 그럼 전세금이 소멸하면 전세권만 남아요? 함께 소멸하는 거야? 당연히 함께 소멸되어집니다. 이런 성질이 뭐예요? 부종성이에요. 운명을 함께하는 부종성.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전세금만 가요? 전세권도 따라가요? 전세권도 따라가게 돼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세금 채권만 분리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일단 원칙만 보세요. 자, 그게 무슨 성질이에요? 수반성이죠. 수반성. 그 다음에 전세금이 1억이에요. 1억. 근데 건물주 아저씨가 9천만 원밖에 안 줘요. 자, 그럼 이 전세권은 이 건물 10분의 1에만 남겠어요. 전부 행사요. 전부.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권 전부, 담보물 전부에 남는다. 불가분성. 그럼 마지막으로 을의 잘못 없이 이 건물이 화재로 완전 전소되었다. 그러면 건물이 전소되면 전세권 남아요? 없어져요? 당연히 목적물이 없으니 물권도 소멸하겠죠. 근데 이게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건물주 갑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갑이 보험금을 받아가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뭐 해요? 압류해서 이로부터 자기 전세금 1억 원을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이 뭐예요? 물상대위예요. 물상대위. 전세권은 용익적 성질과 더불어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 그 담보물권에서 나오는 기본 속성이니까 이해해 두시라는 차원에서 본 거고, 또한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 존속기간보다 먼저
먼저 전세권 등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로 한 날짜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1월 1일부터인데 오늘 전세권 등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그 등기가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해요. 꼭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담보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자, 개념들 보셨고, 자, 그럼 교재 한번 확인해 볼게요. 345쪽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전세권이 용익적 성격과 담보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존속기간 전에 맞춰진 전세권 등기도 무효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죠. 이번 시험에 이거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의 특징,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보셨고요. 그 4번에 보면 전세금 반환 채권, 반환 청구권만 분리할 수 있느냐? 원칙은 돼, 안 돼? 안 돼요. 물론 예외는 있다 그랬는데 일단 원칙만 보시고 다음 페이지. 취득과 존속기간. 자, 동그라미 1번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파란 글씨 보세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는 있어요. 대체할 수 있고. 2번에 인도 나오죠? 인도는 전세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인도되지 않아도 성립엔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나오는데 312조. 자,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자, 우리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은 기간 규정이 뭐였냐면 최단기 제한.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이상 하세요. 30년, 15년, 5년 이상 하세요라고 돼 있었죠. 지역권은 기간 규정 자체가 없고요. 근데 전세권은 반대예요. 최장기 제한.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자,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자, 최단기 제한도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을 수 없고요.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은 하래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2항의 첫 단어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토지 전세권에는 적용이 안 되고 건물 전세권은 1년 이상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토지 전세권을 6개월로 약정했다. 토지 전세권을 6개월로 약정하면 1년으로 연장된다. OX예요. 틀려요. 토지는 1년 보장 안 해준다고. 뭐만? 건물. 그래서 최단기 1년은 건물에만 적용이 있다. 그 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망은 뭐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해도 10년은 못 넘어요. 자, 4항 볼게요. 4항.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일단 첫 단어 건물입니다. 건물. 2항의 건물, 4항의 건물에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라는 거예요? 말이 긴데 줄여서 말하면 별말 없으면 끝나가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우리 건물주가 아무 말 안 했으면 자, 그다음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이걸 소위 이제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자, 갑이요.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전세권의 기간이 끝나요. 만료가 되는데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요 사이
요 기간 사이에 설정자가 야 이거 나 연장 안 해줄 거다 또는 조건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 그대로 만료 시에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고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조심하실 점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써 있었어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뭐만 동일해요? 조건만 동일하고 기간은 정함이 없어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각 당사자는 두 사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두 사람은 끝냅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비을한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끝냅시다라고 통고하면 이 통고가 도달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돼요. 반대도 마찬가지. 얘도 만만치 않은 물권자니까 전세권자가 끝냅시다라고 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역시 소멸하게 돼요. 자, 보시면 지금 기간이 만료됐는데 소멸하지 않고 갱신되는 건 두 사람이 계약을 한 거예요? 법률이 정한 거예요? 법률이 정한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이라고 해요. 법정갱신 또는 묵시의 갱신. 그러면 법정갱신이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다.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끝냅시다라고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그 통고가 도달되면 권자가 하든 설정자가 하든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법정 들어가면 다 등기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대요. 그럼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마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되게 강조했던 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처분 시에 등기하면 되지 대항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이번 시험에 이 판례가 또 출제가 됐어요.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건물에만 나오는 게 두 개요. 최단 기간 아까 얼마였죠? 1년. 법정갱신. 요거는 건물 전세권이니까 최단 기간 1년이나 법정갱신을 얘기하면서 토지 전세권이라든지 또는 모든 전세권이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얘네들은 건물에만 인정이 돼요. 자, 오른쪽에 볼게요. 347쪽에 기억의 최장기 제한 10년, 니은의 최단기 제한 파란 글씨 건물에만 1년이에요. 건물. 그 다음에 기간 약정이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줄에 313조 셋째 줄에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얼마야? 6월.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갱신, 기억에 뭐 약정으로 갱신할 수 있겠죠. 10년이에요. 10년 넘을 수 없고 니은의 법정갱신은 일단 파란 글씨가 뭐죠?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박스가 있어요. 이번 시험에 또 나왔다고 한 거죠. 줄거진 거 볼게요. 법정갱신,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할 필요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서 법정갱신이
민법에서 2번, 특별법에서 주임법, 상임법, 그러니까 뭉쳐서 특별법 1번이에요. 민법에 2번, 특별법 1번인데, 그러니까 3번이 3개. 첫 번째가 전세권. 그러면 이 법정갱신이 어디 가서 한 번 더 나오냐면 임대차 가면 나와요. 임대차.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건 법정갱신 없어요. 없고 임대차 가면 한 번 나와요. 그럼 임대차에서는 그럼 이제 빨간 글씨 요게 이제 얘가 임대인, 얘가 임차인. 빨간 글씨가 임대차예요. 임대차 기한이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을 해요. 임대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역시 법정갱신돼요. 그럼 법정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다.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끝냅시다라고 해지를 통고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임대차에서도 법정갱신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간이 좀 달라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하게 규정했을까요? 그렇죠.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대차에서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임차인에게 도달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소멸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하면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에요. 1개월. 임차인이 끝냅시다라고 했다면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소유자가 하든 전세권자가 하든 대등하게 66. 둘 다 6개월. 근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이지만 임차인이 하면 좀 줄여가지고 1개월. 1개월. 민법은 법정갱신 여기서 끝. 딱 전세권하고 임대차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특별법 공부하게 될 텐데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건물 임대차 얘네들도 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를 빌렸을 때 적용되는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별도의 법정갱신을 둬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 을이 주택을 임대차했다. 그럼 주택을 임대차했다면 민법이 아니라 뭐가 적용돼요? 주임법이. 만약에 상가 건물을 임대차했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상임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가 적용되는 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가 아닐 때를 말하겠죠. 예를 들어 뭐 토지 임대차라든지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가 적용되지 않는 건물 이런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러면 임대차가 만료가 돼요. 근데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기 6월에서 2월 사이에 6월에서 2월 사이 요 기간 사이에 우리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역시 법정갱신돼요. 그럼 법정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뭘로 인정이 돼요?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기간은 민법은 다 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주택은 얼마로 보냐면 주택은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은 최단 기간 2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가 아니라 법정갱신되면 주택은 2년으로 봐요. 상가는 최단 기간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1년이거든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라는 특별법은 법정갱신되면 최단 기간이 다시 보장이 돼요. 근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택의 경우에 만약에 법정갱신 됐어요. 그러면 주택은 얼마를 보장하라고요? 2년.
상가는 노란 글씨. 상가는 얼마라고요? 1년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법정갱신 됐을 때 나가라고 못한다고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대. 임차인은 끝냅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주택이든 상가든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가도 똑같아요. 특별법은 3개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택이에요. 주택. 기간이 만료되는데 6개월에서 얼마 사이에? 2개월 사이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1개월이라고 써 있으면 틀립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다 똑같았어요. 6월에서 1월 다 똑같았어요. 근데 2020년 12월 10일자로 며칠 전부터 뭘로 바뀌었어요? 2월로 바뀐 게 시행됐어요. 그래서 1월 주택에서는 1월 하면 안 돼요. 주택은 다 뭐라고요? 2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별말 안 하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갱신되는데 동일 조건이지 동일 기간은 아니다. 기간은 주택 2년, 상가는 1년으로 본다. 근데 임차인은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주택의 임차인이에요. 근데 끝나가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우리 집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소멸돼요? 갱신돼요? 갱신돼요. 그러면 갱신되면 기간은 다시 2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주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임차인 미안한데 그 지방에 있는 우리 동생 내외가 올라와서 살고 싶대.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이사비랑 다 챙겨줄 테니까 그만 좀 나가줘 이럽니다. 그럼 나가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고. 싫어요. 나 더 살 거야. 강행 규정이에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2년을 또 보장하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제가 임차인인데 법정갱신 됐어요. 그럼 제가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아, 임대인 아저씨 미안한데 저 지방으로 발령 났어요. 저 이사 갈 거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저 그만 나갈게요. 라고 임차인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임차인이 빼주세요. 보증금 빼주세요라고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쌓아두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가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야. 3개월.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보증금을 그때 빼줘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주택, 상가야. 이게 우리 민법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법정갱신 끝. 민법에서 2번. 전세권하고 민법상의 임대차. 66, 61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특별법에서 주임법, 상임법에서 나오는데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이고 상가는 6개월에서 1개월이에요. 이건 상가. 그러니까 다 1개월, 다 6개월에서 1개월인데 뭐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만 바뀐 거예요. 주택만. 좀 구별해 두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주겠다. 주택 임대차를 좀 더 보호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 정리했고 348쪽 보죠. 304조 제1항.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여기서 임차권은 토지 임차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4조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한 거예요.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이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이 전세권은 당연히 건물에만 미치겠어요? 토지 이용권에도 미쳐야 돼요. 당연하죠. 토지 이용권 없이 건물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주된 권리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바로 종된 권리예요. 주종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이 토지 이용권에도 미친다. 당연한 얘기죠. 그걸 규정해 둔 거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맨 밑에 괄호 3번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전세권자예요. 근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세금을 옛날 소유자 찾으러 다녀서
찾은 다음에 전세금 돌려달라고 할까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달라고 할까요?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예요. 새로운 소유자. 그래서 그 참고 348쪽에 왼쪽에 참고를 보시면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목적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제 새로운 소유자 병이죠. 그럼 전세권자는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갑은 책임을 면한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는 책임을 면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함께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OX예요. 뭐 틀려요. 연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소유자만 책임지면 돼요. 자,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인데 2번 309조만 좀 보세요.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전세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전세권자. 이거 틀리게 나오면 전세권 설정자는 이렇게 나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배타적 용익물권이에요. 수선 유지 누가 알아서 하라고요? 스스로 알아서 해요. 필요비 청구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 누가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권과 전세권은 그 권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비 청구 안 된다. 그래서 그 셋째 줄에 전세권자가 통상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뭐는 되고요. 유익비는 된다. 자, 다음 페이지에 전세권의 처분 나오죠. 자, 조문 한번 볼게요.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단서가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뭐랑 비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양도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데 전세권도 양도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는 있지만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비교해 두시고 그래서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 거 금지 특약할 수 있고 마지막에 지상권과 비교하시라고 돼 있죠. 양도전세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에 전세권의 소멸 나오죠. 뭐 목적물 멸실 등등 참고로 보시고 지금 이제 뭘 좀 볼 거냐면 354쪽에 소멸 효과를 좀 볼게요. 소멸 효과. 먼저 동시행 관계가 나옵니다. 317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이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얘는 전세금 받았겠죠. 그러면 끝나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 빼주고 을은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었을 테니까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누가 먼저 이행을 해야 돼요? 같이 이행을 해야 돼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같이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행 안 하고? 동시에 이행해라. 계약법에 가면 동시행의 항변권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그러면 을이요 약속한 날에 인도를 해주지 않았어요. 원래 인도를 약속한 날에 안 해주면 을은 이행 지체 책임을 져야죠. 채무 불행이니까. 근데
왜 인도를 안 했나 봤더니 갑도 전세금을 안 주니까 을도 안 준 거예요. 그럼 이건 부당해요? 정당한 거예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이행을 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하지 않아서 나도 안 했다면 그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동시행 관계다라는 거고요. 경매에 대해서는 그 집행개시 요건은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일단 동시행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하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게 경매와 우선 변제권 나오는데, 요거는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민법뿐 아니라 특별법, 주임법, 상임법에서도 중요한 문제니까,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A가 저당권을 가지고 후순위로 B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대요. 각각 1억씩이라고 할게요. 저당권과 전세권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경매가 실행되었다.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이 전세권은 경매 시에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뭐가 위에 있어요? 저당권. 그럼 얘 밑에 있는 건 무조건 소멸. 소멸은 되고 배당 순서는 둘 다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1순위로 A가 우선 변제 받고 2순위로 B가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A가 전세권, B가 저당권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저당권이 실행됐다. 경매가 실행됐어요. 그러면 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이 존속하나요? 소멸하느냐라고 물으면 저당권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그럼 존속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경락받으면 그 경락에는 전세권을 떠안는 거예요. 인수하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전세권이 언제나 존속한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전세권자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되어져요. 경매가 실행된 거예요. 경매가 실행됐는데 이 전세권자가 이거 경매되고 나 별로 이 건물에 안 있고 싶어 라고 법원에다가 내 전세금 배당해줘 라고 배당 요구를 하면 1순위로 누가 배당을 받아요? 전세권자가. 그러면 전세금을 변제받았네요? 전세권이 남아요? 없어져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존속합니다. 자,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저당권보다 밑에 있으면 소멸,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면 존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먼저 이해해 두실 점은 뭐냐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C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C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대. 얘가, C가. 그러면 이 전세권이 존속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뭐야 이거? 이 밑에 있는 애가 실행했는데 얘가 왜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경매가 실행됐어요. 누가 1순위로 배당받겠어요? 누가? A죠, A.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경매 시에 용익적인 권리가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는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을 보셔야 돼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이 얘잖아요. 그럼 얘 밑으로 다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또 볼게요. 예를 들어 D가 가압류했대. D가 가압류. 예를 들어 E는 일부의 전세권, 일부의 전세권. F라는 사람 저당권. 줄줄이 달려 있었대. 자, 여기서 이 F가 A 경매다 이러면서 얘가 경매를 실행했어요. 경매를. 그러면 어디부터 소멸한다고요? 제일 위에 전세권, 제일 위에 저당권.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간에 제일 선순위의 저당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제일 빠른 저당권이 얘잖아요. 그럼 얘가 기준. 얘가 기준 잡으면
기준과 더불어 밑에 것들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소멸이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매 시의 말소 기준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간에 제일 빠른 저당권부터 싹 다 같이 소멸하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저당권이라는 건요. 사용하기 위한 거야, 돈 받는 거야. 돈 받는 거야.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저당권이 존속할 수도 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돈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경매가 실행되면 무조건 소멸하니까 가장 빠른 저당권과 더불어 다 같이 소멸한다. 처음에 잘 이해하셔야 되죠. 처음에 잘 이해 안 해주시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 질문 들어와요. 아니 얘가 경매했는데 왜 죽어? 시험 전날까지 들어온 질문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 의미 없다고요. 누가 경매를 했느냐 아무 상관없고 제일 빠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였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는 뭐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등기 안에도 주택을 임차하고 인도와 주민등록을 받으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항력이 경매 시에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선순위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 가면 사례 문제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고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받고 이렇게 써 있다고요. 끝난 거예요. 임차권은 경매 시에 존속해요. 무조건 소멸이에요. 무조건 소멸이에요. 저당권이 나중에 없어지지 않는 한 저당권이 붙어 있다면 그 뒤에 들어온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애들은 볼 것도 없이 소멸이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하니까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셨어도요. 오늘의 성과는 되게 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오른쪽에 그 원상회복 의무 부속물 전세권이니까 무슨 매수예요? 부속물 매수예요. 그리고 전세권은 우리 지난주에 부합할 때 본 것처럼 아무거나 붙여놓고 다 사줘 이러면 곤란하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설정자에게서 매수했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 나와 있고 괄호 2번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유익비 필요비는 안 돼도 뭐는 된대요. 유익비는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세권 용익물권을 다 보셨고 좀 쉬셨다가 이제 담보물권 유치권 들어가도록 할게요.